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퀀텀 인사이트의 황성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HL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으로 좀 자주 뵈야 되는데 계속 온라인으로 좀 뵙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소개를 혹시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8년 차 된 인사정이고요. 여러분과 같은 동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IT 기업,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요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제 경험들을 많이 나누는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실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후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또 구글 본사 또는 샵킥 또는 카카오 같은 이런 기술 기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뭐였냐면, 최근 그렇게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인사를 하면서 여러 인더스트리 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테크 자이언트들이 어떻게 세상을 앞을 내다보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미래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들의 조직과 또는 사람과 인사를 하는 방식을 잘 적용해 왔는지 하는 것들을 저는 그 과정 중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복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전공했던 긍정조직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들을, 이러한 발전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긍정의 파워가,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직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의 미션을 긍정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또 조직에 있는 그 조직 안에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리더와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몰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가능하면 제 경험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요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든가 언택트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많은 변화를, 물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 정말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변화가 이 변화를 좀 더 빠른 방향으로, 빠른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사실 변화 자체가 그렇게 달리 간다기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이다. 우리에게 좀 더 빨리 다가왔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이 세상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 그 핵심이 되는 성과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잘 성장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근데 아마 여기서 제가 성과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성과 제도를, 평가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짚어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그 성과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이것이 우리 기업의 성과에 연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될까?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주제인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지면이나 또 TV라든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 봤던 현세 한 30년, 40년, 50년을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인크리멘탈한 임프루먼트를 이루었죠. 그래서 리니어하게 직선형으로 성장을 해왔었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상은 많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혁신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인크리멘털한 그 직선이 아닌 엑스포넨셜한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가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산업사회에서는 내가 벽돌 하나를 찍으면 1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1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100개를 생산할 때는 한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한 10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는,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 줄어들어서 한 100원의 정도, 110원의 이익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이런 실체적인 것들이 상당히 디지털화되는 상품과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 즉 내가 한 유닛, 한 단계를 더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앱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앱을 보시면 그 앱을 만드는 그 앱 제작사라든가 또는 그 앱을 유통하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1억 개를 판매나 유통하거나 1억 1개를 만들거나 유통할 때의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매출이 100% 거의 수익이 되는 이런 구조를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성장 곡선을 탄 기업은 그 성과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90도에 가까운 성장 곡선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산업사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별표죠. 즉 과거에 있었던 이 리니어한 직선과 엑스포넨셜한 이 곡선이, 커브가 만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별표 이전의 세상과 이후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별표 이전의 세상은 저희가 가장 특징적으로 디셉티브하다는 용어를 씁니다. 즉 사기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유저에게는, 또는 이 산업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저거 신기루 같은 거죠. 저게 되겠어? 저 이론이지 저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일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별표 이후에 직선을 넘어가게 되는 그 곡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와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저걸 아마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몸에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는 구글 본사의 이제 페이먼트 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인 분들은 다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출장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좌석에 앉았는데 제 오른쪽 편에 어떤 사람이 딱 봐도 이제 동구권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한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일을 하니? 그랬더니 구글 본사에서 일을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팀에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인사를 하는 사람인데 페이먼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자기도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있다. 우리도 지금 이 페이먼트와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데 자기네들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커런시를 만들고 있다. 즉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직감했죠. 이거 사기꾼이구나. 뭔가 스캠이구나. 뭔가 돈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저는 귀는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은 거죠. 내가 너한테 안 속아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8시간 동안 거의 비행기에 저는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 기술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고 됐거든. 우리 회사도 많이 바꾸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8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리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구글 그만두고 우리 회사 올 것 같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우리 회사의 제품을 관심 있으면 내가 이걸 연결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기구나. 그러고 저는 내렸죠. 근데 그러고선 일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실리콘밸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어떤 큰 커버리지가 나온 거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슨 광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이제 관심이 가서 잘 들어봤죠. 그랬더니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 들었던 그 얘기랑 아주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회사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명함이 생각나서 예전 명함을 뒤져서 그 꾸깃꾸깃한 명함을 다시 꺼내서 봤더니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회사인 거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아마 예측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011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기술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2년 정도 지나고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파워풀한 폭발력을 가지고 이 전체 경제, 이 산업 자체를 좀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글 안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애플폰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모든 그 삼성폰이라든가 LG폰 안에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장착이 돼 있죠. 그 OS 때문에 폰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든 사람은 이제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죠. 구글의 SVP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는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고 혁신적인 그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당연히 이걸 확산시켜야겠죠.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회사들을 찾았겠죠. 어디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핸드폰 광고인 한국을 찾았겠죠. 만약에 한국을 찾았다면 그럼 어느 회사를 갔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핸드폰을 만드는 에스모 그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유통하기도 하는 또 에스모사를 찾아갔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품이 지금 구글을 손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업에서는 물론 이것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이 실제 가치를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구글은 거기서 있을 그 파워풀한 힘, 미래의 세상을 본 거죠. 미래의 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게 될 위치, 또 이 네트워크의 어떤 확산성, 이것들을 보고 그것을 인수를 한 거죠. 그게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몇 조 정도, 또 전 세계적으로 몇백 조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벌써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넓은 스케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역사 5,000년, 문명의 역사 5,000년을 두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기술력, 문화 이런 것들은 과거 한 50년, 100년 안에 많은 것들이 완성이 됐죠.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구나 그렇겠죠. 앞에서 보셨던 AI 면접 이런 것들은 과거 30년 정도의 기술력이 축적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과거 100년 또 이걸 나눠서 50년, 10년을 보게 되면 그 기울기는 점점 가파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변했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50년, 30년, 10년, 또 과거 5년을 그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과거 5년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온 이후의 세상, 이전과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얼마나 더 다를까? 이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 이 기울기는 수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이 이 차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5년, 10년은 과거 5년,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우리가 이 성과 관리를, 성과 평가를 레이팅을 몇 단계로 할 거냐, 레이팅으로 할 거냐, 레이팅 리스트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에서 19에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3일 할 거냐, 4일 할 거냐, 5일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산업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의 앞으로 미션은 어떻게 달라질 건지, 또 우리의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그 인크리멘털한 변화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1m씩 우리가 한 걸음에 1m씩 30번을 걸으면 우리는 30m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인 곡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그 기하급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을 걸을 때 1m를 걷고, 그 다음에는 2배를 걷고, 그 다음에 그것에 또 2배를 걷고 하게 되면 1m, 2m, 3m, 8m, 16m, 32m, 63m 이렇게 2배로 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엑스포넨셜이죠. 그렇게 돼서 30번을 걷게 되면 10억 미터를 걷게 됩니다. 즉 지구를 28바퀴를 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정작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본 기업들이 많이 이미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거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아마 2년 정도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1000조가 넘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2000조가 이미 돼버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아마 조만간 3000조, 4000조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미 이 기업들은 이 곡선을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기업을 달리하길래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지금 직선에 지금 있을까 말까 한데 이런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엑스포넨셜한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선형적인 사회와 엑스포넨셜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딕터빌리티와 언프리딕터빌리티에 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가면 30m를 가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엑스포넨셜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정도 마진에 이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자는 대충 이런 정도 그룹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아프리카의 어느 구석에 있는 스타트업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런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적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사회는 산업 자체가 scarcity based management였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쪼개서 이거를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그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하나라도 0.1원이라도 좀 낮게 해서 이거를 싸게 팔아서 경쟁자를 이길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했던 것이 과거의 경영이라면 이제는 그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을 뭐라고 하냐면 abundance based management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다고 내 삶은 점점 팍팍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 환경에 있는 주변에 존재하는 이 리소스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좀 꼽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면 주로 IT 기업들인 거죠. 그 중에 한 2가지 회사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구글 같은 회사에 있는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즉 하이 데피니션 급의 HD급의 그런 영화들을 수십만 편이 지금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에서 갖고 있는 이런 와이파이 기술이라든가 네트워크 기술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쓰던 그런 전화 다이얼업 모뎀을 쓰는 전화 다이얼업 환경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기술력은 전혀 쓸모없는 게 되겠죠. 즉 넷플릭스에 있는 그 엄청난 그 HD급에 있는 영화는 아마 1초도 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10분 정도 보게 되면 전화 요금이 한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자신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렇게 리소스가 어번던트한 시장을 이미 본 겁니다. 이런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리테인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서 미래를 어떻게 인비저닝 할 거냐,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우리처럼 지금 뭐 우리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뭐 며칠 자가격리하고 며칠 동안 재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판을 다시 보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직의 구조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의 구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라인과 박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처럼 탑다운식으로 층층시야에서 우리가 계속 품위에 또 도장받기를 기다리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빨리 변하는 세상의 핵심은 거기를 그 조직을 구성하는 당연히 구성원들의 퀄리티겠죠. 근데 이 퀄리티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변하는 이 기술을 따라갈 것인가 또는 그 기술을 리드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난 박사거든 또는 나는 뭐 하버드 나왔거든 뭐 서울대학 나왔거든 학위가 있거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지식보다는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필요한 지식들을 어떻게 빨리 잘 적응하면서 리드할 것이냐 이런 어댑터블한 적응이 가능한 그 인력들, 워크포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가장 빠르고 또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더 이상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학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학위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나타내주는 특징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콜세라라든가 유데미 이런 어떤 실질적인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이론들을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디지털 배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택트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 이후에 더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재택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깔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들 우리 이 동맥과 같은 조직의 정보를 흐르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크니컬 인프라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이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5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큰 변화들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세대들 또는 MZ세대들 특히 이제 Z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 앙트프레뉴얼 하다. 내가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살기보다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특히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앙트프레뉴얼 하다.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고 글로벌리 24시간 커넥팅이 돼 있고 텍세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사적으로 볼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나의 삶의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인사적으로 좀 의미 있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대들이 보이는 어떤 평가나 보상에 대한 반응인데요. 인스턴트 레코그니션입니다. 즉 내가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이 일어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산업사회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 초에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자체도 어떤 목표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블랙박스 안에서 내가 평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급여 인상이 얼마나 되고 보너스는 5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어떤 피드백은 큰 의미도 없는 이런 형태의 것이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과 거기에 대한 보상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트랜스페런시에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정보들 이것들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나에게 제공되고 공개가 되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유지를 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크 자이언트를 보면 플랫한 문화들, 플랫한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윤리적인 차원이거나 사람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그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이 MZ 세대들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 조직 구조가 빨리빨리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변화하는 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간파하고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근데 그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는 성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과 관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한번 정의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들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 3주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 되는데요. 성과 관리 왜 하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대답이 그겁니다. 일단 성과 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는 평가라는 용어가 더 훨씬 익숙하신 것 같아요. 평가 말씀이시죠?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전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는 왜 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거 왜 하냐면요. 우리 애들 평가해야 돼서 평가하려면 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등급이 나와야 기본급 인상도 해줄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보너스도 줄 수가 있고 승진도 시킬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줍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거의 90% 이상의 기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와 시간을 들여서 성과 관리를 하고 뒷단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할 거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생각하는 성과 관리의 전체상의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플래닝, 즉 기업의 운영이라는 것은 플래닝과 실행과 확인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플래닝 단계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OKR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KPI 또는 MBO로 대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거냐가 결정이 돼야죠. 지금 기업에서는 그 논의가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10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올해를 돌이켜보고 내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토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고 1월 초에는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단계별로 전달이 돼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왼쪽 그래프의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개인들에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단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에 있는 doing입니다. 이 doing의 가장 대표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뭐냐면 원어원, 1대1 미팅인 거죠. 나와 내 조직장이 1대1로 만나는 것에서 진짜 아주 깊은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팀 차원에서 스크럼이나 스탠드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대략적인 일정 관리밖에 안 됩니다. 10명, 20명 있는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기업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기업들, 성과 관리가 잘 되는 기업들은 이 원어원 미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 뒷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내가 목표했던 것에서 얼마나 나는 노력을 했고 얼마나 일을 잘 해냈고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내용들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나의 조직, 상위 조직, 최상위 조직까지 가서 이게 합쳐졌을 때 우리 회사가 의도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달성이 됐구나. 달성이 덜 됐으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 덜 된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 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반기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성과가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성과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과 구성원들이
각각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직의 성과가 더 좋게 만들어질 거냐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관점인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오고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선적인 우리 그 리니어한 세상에 살 때는 이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올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당신은 B등급이고 그다음에 급여는 얼마 정도 오르고 보너스는 얼마고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지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특징 자체가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성과 관리를 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에서 지금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잉태되고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일단 목표가 제대로 수립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평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이보다는 두 번째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5가지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렉션,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를 다시 한번 리인포스 하는 거죠. 진짜 그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만날 때마다 그게 빈도가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또는 분기든 이 방향에 맞는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더라도 목표를 수립했을 때 그것이 그 단계별 그대로 따라가서 성과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플럭슈에이션이 있죠. 등락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이 조직의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내가 일을 어떤 우선순위를 잡을 때 내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익스펙테이션이죠. 그리고 이 익스펙테이션이 마지막 평가에 갔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 9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런 거 쓰실 거예요. Meet expectation이 B등급, Above 또는 Exceed expectation이 A등급, Outstanding이 S등급, 그 다음에 C등급은 Miss expectation 또는 맨 마지막에 D등급은 not acceptable 이런 걸 쓰실 텐데 거기에 지금 관통하는 가장 주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expectation이거든요. Meet expectation 그게 가장 성과의 기준이 되는 것들인데 이 meet expectation에서 expectation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연봉을 더 얼마를 주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이거를 하기 위한 justification, 즉 정당화하는 툴로서 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이런 나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전체 이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과 관리의 포인트가 과거 그리고 개인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물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또 잘해야 될 것들을 코칭과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셀러리 인크리즈를 하고 보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이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점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잘못했으면 실수한 게 있다면 이 실수를 통해서 레슨을 얻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관점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 관점에서 어떻게 이 조직을 더 성과가 잘 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문화, 일하는 방식, 리더십, 또 개인에 대한 역량의 향상, 또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뤄지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거와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관점과 조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선할 포인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MBO가 맞는 겁니까? KPI가 맞는 겁니까? OKR이 맞는 겁니까? 특히 요즘은 OKR 얘기에 굉장히 이게 유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OKR을 도입하시지만 그 본질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KR을 모든 기업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MBO나 KPI를 제대로 하시면 그것이 더 맞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MBO나 KPI의 핵심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OKR로 가.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OKR로 가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는 그대로 똑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툴이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업의 특징, 우리 구성원들의 특징,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좀 더 고민하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는 레이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링크드인처럼 레이팅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레이팅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고 충분히 성숙된 매니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팅 리스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인데 자칫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평가가 좋은 거고요. 상대 평가는 옛날 방식이고요. 좋지 않다. 저는 이것도 좋은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평가를 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평가를 할 만큼의 절대적인 기준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어야 절대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거죠. 내가 학교 다니는데 3학년에서 수학의 70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충분히 이해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평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상대 평가에서 얘기하는 그 force distribution, 즉 할당, S등급인 몇 퍼센트 이게 없으면 절대 평가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평가가 인플레이션 되는 이런 결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제도를 사용하시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조직에 맞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맞는 이 사람들에게 피드백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디컬 캔도의 어떤 개념인데요. 저는 이 레디컬 캔도가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캔도를 얘기하는 배경들을 보면 두 가지 축이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축입니다. X축은 뭐냐면 이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챌린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축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됐을 때를 레디컬 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말 솔직함 이것을 줘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를 돌려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까 봐 또는 내가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또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obnoxious ag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사람은 상처받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 레디컬 캔도에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툴로 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던 킴 스캇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 레디컬 캔도를 겉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상처를 계속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던 킴 스캇조차도 본인이 그거를 좀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잘못 전달이 됐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레디컬 캔도라고 하지 않고 컴패셔닛 캔도라고 해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성과 평가라든가 피드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동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를 직접 짚어주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과 평가를 잘하기,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레디컬한 캔도, 즉 아주 솔직한 것이 대화로 오고 가고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심리적인 안전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정감이라고 쓰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안전감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있는 어떤 느낌,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는 데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으로 깔려야 될 것이 심리적 안전감이다. 그런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성과가 잘 나는 조직이 돼 있더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심리적 안전감의 가장 바탕에는 신뢰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좀 추상적인 얘기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굿윌, 즉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의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같은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에서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의 신뢰, 트러스트는 컴피턴시, 즉 이 사람의 역량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에서 아무리 선의가 있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해낼 만한 역량이 받쳐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 번에 나머지 신뢰들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좋은 행동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하고 목표도 수립하고 그 피드백을 솔직하게 다이렉트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시대 또는 코로나 이후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불안감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불안한 시기에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심리적인,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좀 더 성과에 몰입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HR을 하시고 조직의 심리적인 안전감도 확보를 해야 하시는 역할도 하시고 있고 또 제도 또 여러 가지 규정, 문화를 많이 영향을 주는 역할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바뀌는 현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너무 그 제도 자체에 몰입되기보다는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